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호중구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연습도 좀 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실습 시간에 또 조기들과 같이 또 백혈구 간별 계산에 대해서 또 연습을 해보시면 될 텐데 맛보기로 네 장의 사진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뭐 간별 계산의 목적은 이제 뭐 백혈구 종류 크게 이제 5가지가 되겠죠.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단핵구, 림프구 5가지 종류를 이제 다 구별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 독성 변화까지. 그러긴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호중구하고 독성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미성숙적 호중구인 밴드 뉴트로필, 메타마일로사이트를 얼마나 잘 구별하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겠고, 뭐, 간별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거의 400배, 보통은 이제 1000배 시야에서, 1000배 시야에서 이제 일정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도말 표본상에서 현미경 시야를 옮겨가면서, 100개의 백혈구를 보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400배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일단 뭐 이제 혈구 종류를 구별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런 거 뭉쳐있지만, 또 여러 개인 성숙한 호중구, 세그멘터, 또 세그멘트 뉴트로필인 걸 알 수 있겠죠? 반면에 이런 거 보면은 딱 C자형 또는 말발굽 모양, 그렇죠? 밴드 뉴트로필, 그 옆에 거는 여기 두 군데가 이렇게 옆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세그멘티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그,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크지만 큰데 좀 밴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미성숙해 보이는 거 이거네요, 그렇죠? 네, 요거가 뭐냐면 바로 메타마일로사이트, 키드니 모양, 강낭콩 모양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세그멘티드 밴드 뉴트로필, 메타마일로사이트 대부분 다 세포질의 염색성이 비슷하게 그렇죠? 매우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과립도 안 보이고. 자, 그러나 이제 그 와중에 보면 이렇게 눈에 띄는 세 개의 세포가 있네요, 그렇죠? 세포질의 호염성도 다르고, 그렇죠? 핵의 염색질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염색성도 좀 다르네요, 그렇죠? 염색성도 다르고, 그 다음에 핵의 모양도 다르네요, 그렇죠? 자, 이런 세포들이 뭐냐면 바로 다 단핵구들입니다, 단핵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백혈구 증가증이 있기 때문에 이 1000배 시야도 아닌데 이 400배 시야 이 하나에서도 거의 뭐 한 20개 정도의 백혈구가 거의 호중구, 미성숙 호중구, 그 다음에 소수의 단핵구로 이렇게 간별 계산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도 같은 도말 표본의 다른 시야긴 한데 확 눈에 띄는 세포 있죠? 언뜻 봤을 때는 마치 앞에서 봤던 메타마일로사이트 같이 보이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 호중구들하고의 염색질 패턴을 봤을 때 다르고 세포질의 호염성도 확연히 다르죠? 크기는 보통 단핵구가 백혈구 중에서 제일 크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크기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말될 때는 뭐 크기가 좀 작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보일 수도 있고 크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밴드인데 쫙 펴졌죠? 그 다음에 밴드인데 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밴드인데 좀 이렇게 꺾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새그인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혈수판들이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혈수판들이 뭉쳐 있다 그러면은, 요거 그냥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해주게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뭉쳐 있는 클럼핑된 혈수판들은 요거를 딱 카운트할 수가 없거든요, 장비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류 값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말 표본에서 정성 검사를 해가지고 adequate, 충분하다 이런 단어로 또는 ADQ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해주게 되죠. ADQ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볼까요? 네, 이것은 제가 카페에다가 한번 간별 계산을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던 건데 딱 시험 스타일이죠? 네,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지만 중심 창백이 좀 뚜렷하네요. 그렇죠? 네, 코숏에서 약간 이런 경향이 있고 자, 개의 적혈구는 한 7에서 8 마이크로 정도 적혈구 치고는 좀 큰 편이고 고양이는 한 뭐 5, 6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백혈구들이 꽤 커 보여요. 그렇죠? 앞에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자, 일단은 호중구. 네, 호중구끼리는 이렇게 딱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세포질 안에 비슷한 염색성. 그렇죠? 반면에 이 아래 거 4번으로 표시한 것은 좀 다르죠? 연한 호산성으로 전체적으로 염색이 됐고. 자, 이때는 핵 모양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중구랑 대비해서 봤을 때 호산구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또 그런데
또 과립이 있는데 연한 이게 이제 라벤더 느낌이라고 그랬죠. 라벤더 느낌의 과립으로 또 세포질이 이렇게 착색된 이 혈구, 이게 호염구. 호염구는 사실 이제 호산구에 거의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말표 본상에서 호염구 알아보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호산구를 잘 알아보면 되는데 호산구 알아보기는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런 원형은 아니에요. 그렇죠? 타원형, 요거, 림프구, 또는 단핵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요거 뭐 림프구, 단핵구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뭐 결과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깨져가지고 마치 농구의 골대, 그렇죠? 베스킷 같 닮았다고 해서 이제 베스킷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튼 깨진 거, 혈소판도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이렇게 C자형 말발굽 모양의 밴드, 그렇죠? 한 군데가 이렇게 세그멘티드 되어서 성숙한 호중구, 그렇죠? 옆에 것도 옆이 여러 개인 거 볼 수 있고 그 옆에도 여러 개. 자, 요 네 개랑 비교해 보니까 요거 저 모양은 마치 메타마일로사이트 같긴 하지만 세포질의 호용성 좀 더 강하고 또 어때요? 그 다음에 염색질 패턴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앞에 사진들하고 다르게 호중구 세포질의 약간 호산성 과립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다 호산구가 아니고, 그냥 과립이 좀 연하게 염색된 호중구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뭐, 디퍼렌셜 해보고 싶은 이제 욕구가 이제 막 샘솟기 시작할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조교 선생님들하고 실습할 때 연습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백혈구 검사와 결과 해석에 대해서 개론적인 얘기를 좀 몇 분간 하고 그 다음에 호중구 증가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코그램, 그쵸? 백혈과 관련된 이제 검사 결과 여기 표시한 것처럼 자동 장비나 도말표 본상에서 얻은 모든 정보들을 이제 루코그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리트로그램 그러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자, 에리트로그램 그러면은 CBC 장비에서 산출된 뭐 토탈 카운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 플러스 도말표 본상의 소견을 합치면 그게 에리트로그램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루코그램. 자,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산출하게 되는 값이 뭐냐면 총 백혈구수 per 마이크로리터. 일종의 농도죠. 네, 마이크로리터당 눈곱만큼도 안 되겠죠. 마이크로리터니까 마이크로리터당 백혈구가 몇 개인가 카운트. 그 다음에 좀 전에 잠깐 설명했던 백혈구 100개당 종류별로 몇 퍼센트 비율로 이렇게 그렇죠. 존재하는가 보는 이제 간별 계산. 그 다음에 이 간별 계산 비율 퍼센트 비율을 알았으니까 이제 토탈 카운트 곱하면 절대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절대값. 이것이 이제 장비를 통해서 얻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 간별 계산이 아무래도 장비를 통한 간별 계산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프로사이트나 시스맥스 어드비아 장비는 그래도 조금 신뢰할 만한데 그 외의 장비들은 좀 이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질병 상태의 환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간별 계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질병 상태, 염증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는 뭐 프로사이트, 어드비아, 시스맥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말표본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도말표본 검사를 통해서 뭐 그쵸 독성 변화라든지 핵 좌방 이동 같은 경우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도말표본 검사가 추천이 돼요. 그 밖에 기생충,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워낙 이제 백혈구 기생충, 특히 호중 기생충이 관찰이 안 됐었는데 몇 년 전부터 헤파토 주은이라고 하는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런 기생충들이 관찰되고 있어서 검사가 더 필요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백혈병 세포라든지 뭐 이상 형태의 혈구들을 보려고 할 때는 역시 도말표본 봐야죠. 어드비아의 할아버지가 와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루코그램을 얻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비특이적인 목적으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네, 이렇게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특이적인 지표다. 이렇게. 사실 뭐 모든 질병에서 백혈구 수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감염증, 염증 변화일 때 이렇게
백혈구 수의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백혈구를 이렇게 이제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특이적인 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애가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 보이는데 얘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고 싶은데 뭐 검사를 딱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백혈구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혈구의 변화는 그 질병에서 백혈구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좀 질병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좀 민감하게 변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물론 비특이적이라고 한 건 뭐냐면 질병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가 다르거나 뭐 이런 건 또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백혈구가 얼마 변했을 때 뭐 어느 장기가 손상됐다 이런 식으로 또는 어떤 질병이다라고 탁 특정하기에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지표긴 하지만 염증 질환이다 그랬을 때는 질병 발생 초기에 빠르게 변하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강해 보이는 환자에서 그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에리트로그램, CBC 검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간별 계산과 합쳐서 여러 가지 그 뭐 형태상의 변화나 이런 걸 종합을 해가지고 때로는 뭐 이게 염증의 초기인지 또 염증이 진행 중인지 만성 활동성인지 뭐 이런 것도 판단하는 데는 뭐 제한적이지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혈청 화학 수치 검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예후하고 병증과의 상관도가 좀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보강하는 의미로 해서 또 WBC의 변화, 특히 호중구의 변화가 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루코그램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뭐 점점 그 건강할 때 사람에서도 조기 진단, 건강 검진, 정기 검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개고양이에서도 그런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런 그 개와 고양이에서 꼭 빼놓지 말고 검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WBC가 되는 거죠. 왜냐면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단계인 그쵸?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도 이미 변화가 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치료 반응이라든가 예후 판단을 할 때도 이 WBC 변화, 특히 호중구의 변화, 독성 변화, 그 다음에 호중구의 핵 좌방 이동, 그러니까 미성숙한 호중구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은 또 치료 반응이라든지 예후 판단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CRP, 그렇죠? CRP하고 고양이에서는 좀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SAA 같은 이 급성기 반응 단백질이 있어서 중요도가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치료 반응이나 예후 판단하는데 또 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대부분 다 비특이적인 거예요. 비특이적이다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이제 다시 한번 이 비특이적인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WBC가 뭐 2만 증가했다 그러면 뭐 간 문제, 3만 증가했다 그러면 신장 문제, 뭐 4만은 뭐 소화기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점에서 특이성이 매우 떨어지긴 하지만 어딘가 아프고 염증이 있다 그랬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좀 특이적인 건 뭐냐면 이제 백혈병이죠. 자, 백혈병은 어때요? 혈액 안에 암세포가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암은 어때요? 어딘가에 스페이스 아큐파잉 매스라고 하죠. 그죠? 공간을 차지하는 없었던 매스 또는 장기의 비정상적인 돌출 부위가 이제 발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영상 검사나 신체 검사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백혈병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암세포가 그런 스페이스 아큐파잉 매스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혈액 안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말표본 검사나 CBC 검사를 해봐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백혈병 진단을 위해서는 CBC 검사, 특히 루코그램 검사는 매우 특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개와 고양이에서는 백혈병이 뭐, 그쵸. 학교에서도 뭐 1년에 한 뭐, 10케이스가 안 되니까요. 네. 그렇게 많진 않다는 거. 네. 자, CRP하고 SAA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CRP에 대해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수치와 상대 수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이제 이게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는 오해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별 계산이죠, 그렇죠? 앞에서 간별 계산. 간별 계산의 목적은 그 간별 계산도 이제 보면 책에 보면 그 비율이 있는데 간별 계산의 목적은 어떤 백혈구가 그렇죠? 특정 백혈구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의 목적은 절대치를 얻는 거예요. 절대치. 그래서 뭐냐면 절대치가 참고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책일 거예요. 옛날 책에는 간별 계산에 대해서도 뭐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순구, 호산구, 호염구에 대해서 비율이 몇 퍼센트가 참고 범위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경우는 뭐 림프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치로 봤을 때는 림프가 증가한 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간별 계산의 목적은 절대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지, 비율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자, 호중구가 간별 계산에서 65%가 나온 4마리 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율이 같으니까, 호중구의 증가 정도가 같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토탈 카운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65%의 비율은 그렇죠? 정상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임상적인 의미도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토탈 카운트가 만인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토탈 카운트가 예를 들어서 1000이다. 그러면은 뭐 65%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치는 마이크로리터 650개밖에 안 되니까 심각한 저하가 되는 거잖아요. 5000개인 경우에도 65%면은 그쵸 뭐 그렇게 감소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5만 개까지 증가했다 그러면 65%는 비율은 정상이어도 절대치로는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별 계산의 목적은 그 혈구의 비율이 아니고 절대치를 알기 위한 거고 그 절대치 값이 참고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루코그램 간별 계산은 중요하다. 요즘 뭐 점점 이제 장비들은 좋아지긴 할 텐데 그래도 간별 계산은 여전히 필요하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도말표본 관찰은 뭐 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루코그램은 간별 도말 평가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도말표물을 관찰해야 되는 이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밴드셀 구별은 아무래도 숙련되어 있다면 사람이 좀 더 정확해요. 네, 그 다음에 독성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들도 물론 이제 장비에서 지금 독성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 플래그 신호를 내어줄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숙련된 또 검사자가 있으면 좀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생충이라든지 비정상적인 구조물 같은 거 기계가 알 턱이 없죠. 네, 그 다음에 어티피칼한 셀, 뭐 백혈병 세포를 포함한 어티피칼한 셀들이 있는 것도 역시 도말표본에서 사람이 직접 관찰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물론 숙련이 돼야 된다는 조건 하에, 전제 조건 하에. 그 다음에 이제 간별 계산을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확인 좀 필요한데 뭐냐면 아파요. 아픈 개나 고양이인데 WBC 검사했더니 참고 범위 안에 있든지 아니면 약간 마일드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도말표본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안에서 뭐 밴드셀이 증가하지 않았는지 독성 변화가 있지 않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후가 좀 안 좋거든요. 네, 간단하게 이제 케이스 4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도말표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몇 가지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좀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맨 마지막 줄에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제 백혈구가 아픈 환자에서 백혈구가 참고 범위 안에 있든지 좀 미약하게 증가한 경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백혈구가 변화되는 질병인데 그래서 골수가 반응을 해가지고 백혈구를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자에서 백혈구가 참고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뭔가 인이펙티브한 프로덕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 국소적으로 염증이 있는데 골수의 반응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뭔가 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좀 암시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 환자 이제 13살의 코카스파니엘이고 이제 있죠. 인텍트 피메일입니다. 이런데 이제 화농성 질분비물 고열 뭐 이러니까 아시겠죠. 파이오메트라 환자인데 자, 이 환자가 이제 내원했을 때 보면은 WBC가 7,700개예요. 백혈구는 3,700개. 레퍼런스 라인이 있긴 한데 자, 이런 상태. 아픈데 WBC가 참고 범위에 들어가 있다? 요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꼭 도말표본 봐야 되는데 이럴 때 보면은 뭐냐면 보통 밴드셀 이런 핵 좌방 이동이 좀 증가가 되어 있고 독성 변화까지 나타났다. 독성 변화 뭐라고 그랬어요? 호중과 극소적으로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쵸 혈구들이 자라거나 만들어져 가지고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성장 결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환자는 자, 밴드셀도 이렇게 증가하고 독성 변화가 나타날 정도로 골수에서 열심히 반응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훈련소에서 그렇죠? 백혈구는 우리 그 기관병들, 군인들하고 이제 역할이 같다고 보면 되는데 훈련소에서 신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 군인 수가 점점점 줄고 있고 그렇죠?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각하게 아픈데 WBC가 참고 범위 안에 있다. 이런 거 아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사실 뭐 이런 파이오메트라 환자는 뭐 대체적으로 예후는 좋긴 하지만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야생에서 혼자 파이오메트라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후는 아시겠죠? 네, 뭐 수의사가 이제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이제 힘든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도 볼까요? 9살, 이 경우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골든 리트리버인데, 뭐, 무기력하고, 그쵸? 기력이 저하가 되고, 그다음 기면 증상도 있고, 점막 참백, 뭐 이런 증상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WBC가 참고 범위안에 있네요. 그렇죠? 이럴 때 정말 WBC는 사실은 이 환자가 갖고 있는 뭔가 기저질환에 대해서 뭔가 관여할 사항이 없는 비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그 속 안을 떠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환자는 이제 좀 극단적인 예라고 그랬죠. 블라스트로 표현한 것이 마이크로리트당 1,500개. 이게 뭐냐면 이제 백혈병 세포로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로리트당 1,500개였다. 이런 얘기예요. 토탈이 5,800개인데 그렇죠? 암세포가 1,500개면 상당히 많은 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백혈병 세포는 WBC 꼭 증가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 사실 모든 WBC 수치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간편 목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백혈병은 토탈 카운트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가 있다. 네, 이런 경우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아픈데 WBC가 참고 범위에 있다 그러면 꼭 도말병원 관찰 필요하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고양이가 이렇게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구토, 호흡곤란, 항생제도 반응 없고 뭐 등등등등등등 내원했는데 WBC가 17,000, 지극히 정상이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도 한번 디퍼렌셜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자, 이때 보니까 에오지노필이 8,500개나 되는 마이크로 리터당 혈소판 아까 ADQ 충분하다는 얘기죠. 빈혈도 없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에오지노필이 있으니까 에오지노필은 높아도 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백혈병을 생각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빈혈도 없고 혈소판도 충분하고 하니까 에오지노필과 관련된 뭐 기생충 감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보통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속에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임상 소견이 있어서 내원을 했는데 토탈이 레퍼런스 렌즈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 또는 마일드하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도말표본을 봐서 그 속에 뭔가 숨겨져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이제 개에서의 파이오메트라 자궁중동증 환자랑 비슷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난산에다가 뭐 장애 출혈성 질 분비물 그렇죠. 이제 방사선 검사 산도에 태가 걸린 이렇게 내원했는데 첫날 내원했을 때 WBC 그 다음 날도 WBC 토탈이 9,500, 9,100개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이런 경우 그렇죠. 아픈데 WBC가 레퍼런스 렌즈 안에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병 기저질환에 지금 백혈구가 액티브하게 관여되지 않는 질병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 만약에 이게 염증성 질환이다 그러면 상당히 예후가 안 좋은 패턴이 바로 이런 경우다. 아시겠죠? 도말표본을 보니까 어때요? 밴드가 성숙한 것보다 더 많네요. 이런 거는 우리가 퇴행성 핵 좌방이동이다 그랬죠. 게다가 이제 독성 변화도 심하고 복수가 있는데 보니까 복수가 세균성 복막염이었습니다. 아주 예후가 안 좋은 상태. 만약에 이제 이 고양이가 역시 야생에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고양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호자가 이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고양이는 잘 티를 안 내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 내원하는 그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 그러면은 그 황금 시간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뭐 뇌출혈이나 이런 환자들은 뭐 병원에 응급실까지 뭐 몇 시간 안에 가야 된다, 몇 분 안에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병원 내원 시점이 너무 늦어버렸다든지 이러면 이제 예후가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다행히 이 환자는 수의사가 적절한 시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패턴이 잘 극복이 되긴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 뭐 네 가지 경우가 다 이제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서 내원을 했는데 백혈구가 참고 부위 안에 있다 이럴 때는 꼭 그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호중구 증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중구 증가증. 보통 이제 백혈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호중구 증가증이라고 보시면 되죠. 소는 림프가 제일 많지만, 마우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개와 고양이에서는 호중구가 백혈구 중에서는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제 백혈구 증가증이다 그러면 거의 호중구 증가증이다 하고 이제 같은 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간단한 학의 생략적인 이제 그 정보들을 좀 이제 다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혈구들이 골수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혈액에 나와서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과입구하고 단핵구 같은 경우는 단방향이에요. 뭐냐면은 골수에서 나와서 혈관 안에 돌아다니다가 혈관 밖으로 나와서 조직으로 가게 되면 다시 혈관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어도 조직에서 그냥 소멸이 돼요. 반면에 림프 같은 경우에는 혈액과 조직과 림프계를 순환합니다. 순환. 그리고 또 수명도 다양하고 또 오래 길게 살기도 하고 그래요. 네. 메모리셀 같은 거겠죠. 메모리를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뭐 항체 만드는 세포에다 정보를 줘가지고 항체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혈구 증가증은 대부분 호중구 증가증이다. 그러나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호중구의 사이클, 골수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좀 저장이 됐다가 CNP, MNP로 나와서 조직으로 빠져나가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CNP, MNP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수에는 호중구계가 디비전 풀, 그러니까 뭐냐, 유사분열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자라고 나서 다 자라서 오븐 대기조처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스토리지 풀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골수에서 배출은 에이지 오더드다. 그렇죠? 나이 든 순서, 성숙한 순으로 이렇게 배출이 된다. 그래서 셀가 먼저 나오게 되고, 밴드, 메타마일로사이트, 마일로사이트, 프로마일로사이트까지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죠. 그렇죠? 보통 이제 메타마일로사이트 정도까지는 염증이 심한 경우에 말주혈액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주글라베인에서 이제 보통 체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체열할 때, 그렇죠. 그 혈관 안에 들어있는 모든 백혈구를 장비가 다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장비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은 이게, 일부만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컬렉트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CNP, MNP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면 circulating pool이라는 게 있죠? circulating pool. 뭐냐면 이렇게 혈류를 따라서 이게 혈류를 따라서 이게 계속 순환하는 호중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혈관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기어다니는 호중구들이 나가려고 이런 호중구들도 있는데, 이런 호중구들은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기를 혈관에 넣어서. 자, 그러면 혹시 세팔릭 베인에다가 이제 베인에서 체열을 하게 되면 좀 다르지 않을까? 해보셔도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카운트가 되는 것은 혈관 안에 들어있는 모든 호중구가 아니고 CNP, circulating 뉴트로필 풀에 있는 호중구를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잘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토탈 카운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뭐냐면 혈관 안에서 중심 혈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순환 호중구들이 주로 카운트가 된다는 거. 자, 아까 머추에이션 풀이 있다고 그랬죠. 머추에이션 풀과 디비전 풀이 있다고 그랬죠. 디비전 풀 또는 프롤리퍼레이션 풀 또는 마이토시스가 있는 이 단계는 뭐냐면 이제 미성숙한 호중구들 중에서 이렇게 세 개 단계, 마일로블라스트, 그 다음에 프로마일로사이트, 마일로사이트가 이제 마이토틱 단계고요. 성장 단계가 이제 메타마일로사이트, 밴드, 그 다음에 세그멘터라고 하는 성숙한 호중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모양도 잠깐 이제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그멘터죠. 그렇죠. 요거보다 한 단계 미성숙한 게 밴드,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한 단계 미성숙한 게 메타마일로사이트.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미성숙한 게 바로 마일로사이트입니다. 마일로사이트. 혈중에서 본다면 뭐 이게 림프구냐, 단핵구냐 구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자, 요 염색질이 뭉친 거, 이렇게 진하게 염색된 부분들이 이게 염색질이 뭉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뭉친 게 호중구 세그멘터가 될수록 되게 심한데 위로 갈수록 이것이 좀 덜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서 또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뭉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단계가 이제 일단 이 아래쪽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아래쪽이 먼저 뭐냐면은 프로마일로사이트가 됩니다. 특히 이 과립을 1차 과립이라고 하는데, 이 1차 과립이 가장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과립이 없고 핵소체가 뚜렷한 이 단계가 마일로블라스트 단계가 됩니다. 보통 이 프로마일로사이트는 핵소체가 없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핵소체라고 할 만한, 그렇죠? 뭔가 구별된 그 영역이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엄밀하게는 사실은 프로마일로사이트보다는 오히려 마일로블라스트도 과립을 갖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마일로블라스트, 뭐 타입 2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프로마일로사이트가 되면 이 핵소체가 없어져요. 핵소체가 없어지고 과립이 과립으로 좀 더 충만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일로사이트, 메타마일로사이트, 밴드, 세그멘터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 분열하게 됩니다. 네. 아까 앞에서 이것을 proliferation, neutrophil pool, maturation, neutrophil pool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 CNP, circulating neutrophil pool 또는 뭐 central neutrophil poo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액순환에 따라서 계속 순환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 혈액 검사 시 계산되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central pool이 circulating 또는 central neutrophil pool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시겠죠? 꼭 혈구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WBC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혈관 안에서 CNP하고 non-CNP, 보통 MMP인데 CNP하고 MMP의 이동에 의해서도 토탈 카운트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여지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실제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염증이 있지 않더라도 WBC는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Fundamentals of Veterinary Clinical Pathology라는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혈관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바로 이제 MMP가 되는 겁니다. MMP들. 그 다음에 가운데 혈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CMP가 되고 여기에 주사위가 들어가 있고 여기 CMP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요거를 아주 주의 깊게 보지 않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CMP가 대부분이 CBC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MMP는 이제 쉽게 말하면 MMP는 이 굵은 혈관에서는 혈관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바늘로 아무리 이런 애들 이제 벽에서 긁어내려고 해도 이게 컬렉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폐의 모세혈관이나 또 이런 소정맥 같은 포스캐필러리 베뉴들에 이렇게 거의 뭐 움직이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있는 이 호중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엄밀하게는 CBC에서 검사되는 몇 개 퍼 마이크로리터는 뭐 온전한 의미의 절대치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컬렉트한 샘플 중에서의 절대치가 되는 거지. 온전한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것까지는 따지진 않는데 따져야 되는 경우가 가끔 이제 따져야 되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개의 고양이에서 또는 환자에서 1회 CBC를 검사할 때, 1회 CBC를 검사할 때 이것이 그렇죠. CMP, MMP가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트랜시 타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혈중에 머무르죠. 쉽게 말씀드리면 CMP에 머무는 시간, 이것이 또 항상 일정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파이메트라, 판크레타이티스 같은 그 심한 염증 상태에서는 트랜시 타임이 매우 짧아져요. 그럼 뭐냐면 거의 CMP를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환자에서 우리가 바늘을 집어넣어서 셀을 컬렉트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일종의 혈관이 백혈구 공동화 상태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다 일부러 나갔기 때문에 다 MMP로 이동을 해가지고 바늘 집어넣었을 때는 허당이거나 아니면은 뭐 정상이거나 실제보다 좀 낮은 경우가 이렇게 개수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의
WBC, 특히 이제 호중국 카운트는 상당히 복잡한 함수인 거예요, 이게 사실. 함수. 아시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팩터가 뭐냐면, 바로 트랜스 타임이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그쵸? 이 CMP하고 MMP에 얼마나 분포하느냐, 이런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임상 증상이 지금 되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WBC가 정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WBC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WBC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임상 증상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있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회 CBC 검사 결과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바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의미. 뭐냐면은, 1회 CBC 검사는 이제 병이 시작이 돼서 막 진행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회복하는 단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WBC만 갖고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서도, 개에서도 이런 급성기 반응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을 추가적으로 검사해서 염증 상태와 정도를 평가하는 데 또 도움을 얻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급성기에서 이제 CMP하고 MMP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에 따라서 WBC 카운트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릴리즈는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유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염증에 반응하는. 마지네이션, 이미그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이제 MMP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MP. 그 다음에 이제 CMP는 뭐냐면, 그쵸? 릴리즈하고 요 MMP 요 사이가 되겠죠? 예. 자, 어떤 환자에서 마지네이션하고 이미그레이션이 릴리즈보다, 그쵸. 마지네이션, 이미그레이션보다 릴리즈가, 여기가 보니까 이제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릴리즈가 이제 충분하게 잘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염증이, 어제 국소염증이 전신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골수가 아주 여유있게, 그죠. 아주 여유있게 반응할 수 있는 염증 상태.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트랜스 타임도 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CMP에 머무는 시간도 여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열해서 검사했을 때 WBC가 또 높은, 그렇죠? 완만하게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네. 그냥 하던 치료 계속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지네이션하고 반대인 경우죠. 골수에서 만들어내긴 하지만 마지네이션과 이미그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골수가 헉헉대는 이런 상태.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심한 염증의 초기 또는 아급성기라고 하죠. 또는 말기 이렇게 아까 이제 간단한 그 그래프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면 어떤 거냐면 보통은 그 중간에 있다가 이렇게 파이오메트라 같은 경우에 아급성기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골수가 반응하면서 증가하다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또는 이제 어떤 환자에서는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또 감소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유가 아주 안 좋아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초기에도 이렇게 감소하는 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초기에는 뭐냐면 골수가 지금 아직 릴리즈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제 시동 막 걸고 있는데 어쨌거나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혈구들은 CMP에서 MMP로 이동하고 트랜스 타임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읍성계도 이게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말기인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파보 장염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에서 그 염증에 완전히 압도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면역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골수가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죠. 소화기 염증은 계속 심한 상태면서 요청은 하지만 골수가 거기에 제대로 반응을 못해. 이런 경우는 트랜스 타임 여전히 계속 짧은 상태고 그 다음에 CMP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고 그렇죠?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늘로 이제 그 혈액을 컬렉트했을 때 거기에 담겨지는 백혈구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심한 염증의 초기나 말기에 보통 이런 패턴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네이션 이미그레이션보다는 그래도 릴리즈가 좀 더 여유가 있는 이런 경우, 일반적인 심하지 않은 염증 상태에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이때 핵 좌방 이동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만성으로 보든지 아니면 이제 만성 활동성 염증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염증이 회복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시적으로 한 뭐 하루 이틀 정도, 2, 3일 정도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파이오메트라 수술이 잘 됐는데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췌장염 환자였는데 심한 췌장염 환자였는데 증상이 완화가 됐지만 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되게 국소염증 상태가 수의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상황이 극반전되는 환자일수록 이런 경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 파이메타를 예를 들면 수술해서 염증소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MMP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렇죠? 트랜스 타임이 매우 짧았었는데 염증소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트랜스 타임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골수도 신호가 같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는 건데 염증 원인이 제거가 돼 버렸기 때문에 골수도 좀 더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제대로 프로덕션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MMP의 비율도 줄고 트랜스 타임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도 WC가 좀 증가했다가 감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니까 사실은 그렇죠. 한번 검사했을 때 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뭐 한 95%에서 90%에서 95% 정도는 WBC 증가에 대해서 이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한 5% 정도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우가 대부분 다 어떠냐면은 임상 증상하고 WBC의 변화가 그 정도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증상이 완화됐는데 WBC가 증가했다든지 또는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데 WBC가 정상이라든지 뭐 이런 변화 때문에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급성기 반응 단백질인 C-리액티브 프로테인이 개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CRP 같은 경우는 아주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심플하거든요. 그냥 아프면 증가하고 치료 잘 되면 감소하고 끝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백혈구보다도 좀 더 빠르게 민감하게 증가하니까 뭐 건강 검진할 때에도 아주 요긴한 항목이 되겠고 아픈 환자 관리하는 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CRP는 뭐 CMP, MMP 같은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제 백혈보다는 좀 더 또 환영을 받는 이런 항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슈도 뉴트로필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 이 슈도 뉴트로필리아하고 조금 뒤에 나오는 스트레스 패턴 이 두 가지는 보통은 이제 피지올로직 루코사이토시스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CMP하고 MMP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인 거예요. 뭐냐면은 골수에서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CMP, MMP 간에서 이동만 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변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슈도 뉴트로필리아. 뭐 이름 그대로는 이제 뉴트로필의 증가가 슈도란 얘기죠. 슈도 짜가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옛날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실제로는 보면은 사실 뉴트로필보다는 오히려 림프구의 변화가 좀 더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화농성 염증이 없는데도 나타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혈관 내에서 호중구하고 림프구들이 재배치가 되는 거예요. 센트럴하고 마지날에서 재배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날에 있던 것이 센트럴로 가는 거예요. 마지날에 있던 것이 센트럴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MMP 같은 경우는 혈관에 내피세포에 붙어 있는 것 말고도 뭐 페포라든지, 그렇죠? 그 작은 혈관에도 그냥 거의 움직임 없이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애들이 이제 중심 혈관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사람에서도 왜 정서적인 영향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렇죠. 얼굴도 막 홍당 달아오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고양이에서도 약간 비슷한 이런 상황. 에피네피린 영향을 주로 받게 되고요. 주로 건강한 어린 고양이에서 일시적으로 한두 시간 내에 이제 복귀가 되는데 운동이라든지 뭐 흥분, 보정으로 인한 두려움, 공포 뭐 이런 상황, 분만이나 경련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다. 슈도 뉴트로필리아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림프구의 변화가 좀 더 두드러지다. 개도 뭐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것저것 다 룰아웃하고 나서도 설명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고양이에서 좀 더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MMP에 있던 것들이 이제 CMP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혈관들에 있던 것들이 이런 식의 중심 혈류로 쏠리게 되면서 우리가 바늘을 넣었을 때 토탈 카운트가 증가하게 된다. 자, 이때도 물론
어떤 경우는 이제 염증이 시작되는 단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감별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뭐 혈구를 뭐 도마를 표본을 관찰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요때 좀 요긴한 것이 뭐냐면 개에서는 CRP, 고양이에서는 SAA라고 하는 항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양이에서는 완벽하게 CRP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좀 주의할 사항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개는 CMP하고 MMP의 비율이 비슷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죠? MMP에서 CMP로 이동을 하게 되면 토탈 카운트가 변화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렇죠? 아주 예민한 애들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MMP가 CMP의 한 두세 배 이상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아무래도 좀 더 두드러진다 볼 수가 있는데 의외로 뉴트로필보다는 림포사이트가 좀 더 변화가 두드러진다. 림프구도 MLP, CLP가 있습니다. 림프구도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의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뭐 만 정도까지 증가하게 되지만 심한 경우는 한 3만까지도 증가할 수 있고 대부분의 림포사이트는 성숙한 작은 림포사이트 거의 적혈구 크기의 획크기가 한 뭐 up to 1.5배 정도까지 되는 작은 그다음에 사이토플라즘이 있긴 하지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의 호염성이 거의 없는 성숙한 림프구들이 증가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주로 이제 이렇게 건강한 어린 고양이들이 이렇게 뭐 백신 접종이라든지 중성화 수술을 위해서 내원했을 때 보정 스트레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변화입니다. 보시면 WP가 26,500이네요.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증가됐다고 해서 항상 아픈 건 아니다. 얘가 일단 건강하니까. 그렇죠? 뉴트로필 13,000 좀 증가됐죠? 림프 12,000개. 보통 이렇게 이제 림프가 증가하게 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혹시 림포마 스테이지 5 아니면 백혈병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고양이에서는 건강한 개체였다면은 이런 거는 피지올로직 림포사이토시스 일명 슈도 뉴트로필리아 차원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레스 패턴입니다. 자, 스트레스 패턴도 분류는 이제 피지올로직 루코사이토시스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뭐 스트레스 패턴은 보통은 이제 질병 상태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이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글쎄요, 뭐 스테로이드를 뭐 실험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이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패턴이라는 거가 나오게 되는데, 네. 자, 개에서 고양이에서 변화가 비슷하긴 합니다. 단액구가 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호중구에 대한 얘기인데, 호중구 증가가 보통 뭐 WBC를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을 보게 되냐면 개에서는 한 4만 개까지 보게 되고 고양이에서는 한 3만 정도까지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토탈 카운트가 이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호중구에 의한 변화로 이렇게 나타날 때를 얘기하는 건데 스테로이드를 이제 투여하게 되면은 WBC가 이렇게 4만까지도 증가할 수가 있어요. 뉴트로필이 증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슈더 뉴트로필리아하고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슈더 뉴트로필리아는 MMP에서 CNP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말초혈액에서 이렇게 중심 혈류로 이제 이동하는 거라고 했죠. 이 스테로이드나 스트레스 패턴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역시 MMP에서 CNP로 이동하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용은 뭐냐면 골수에서 강제로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초혈액에서 이렇게 동원되는 게 아니고 골수에서 아까 스토리지 풀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 것이 강제로 릴리즈가 되는 겁니다. 뭐 밴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스테로이드를 계속 찌르게 되면은 밴드가 뭐 거의 한 1000개까지는 마이크로일당 1000개까지도 증가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고 하여튼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밴드가 증가했다 그러면 염증 반응에 의한 변화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엄밀하게는 스테로이드에 의해서도 up to 1000개까지 마이크로일당 1000개까지는 증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림프구는 보통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 감소하게 되고 호산구도 역시 감소, 단핵군 아까 이제 증가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보통 스트레스 패턴이다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패턴은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은 질병 상태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하게 구분하는 것은 의미는 없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슈도 뉴트로필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에서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개에서도 어떤 경우는 이제 건강검진이나 중성화 수술을 위해서 내원했을 경우에 뭐 이런 경우로 설명될 만한 예들이
뭐 드물게 있기는 해요. 드물게 있긴 하다. 자, 그런 차원에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뉴트로필 증가, 림프구 에오지노필 감소, 모노사이트 증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환자가 각각의 그 종류별로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환자에서는 사실 뭐 모노사이트 증가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고 림포사이트가 감소했어도 정상범위 있다든지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디스크가 돌출돼서 뭐 스테로이드를 맞았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인데 이 환자가 토탈 카운트가 28,000, 뉴트로필 25,000, 밴드 증가는 없고 림프 감소, 단핵구 증가, 에오진 관찰 안 되고 전형적인 스트레스 패턴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디스크 때문에 덱사메토선 같은 이런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이제 투여받았을 거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유도가 된 스트레스 패턴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제 다른 어떤 염증성 질환으로 내원했는데 이런 패턴이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스트레스 패턴을 알아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왜냐면 일단 아프니까 왜 아픈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아픈지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도말표본 봐서 뭐 혹시 그렇죠? 핵 좌방이 있는지 독성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피지올로지 루코사이토시스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자, 피지올로직이라고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염증에 의한 변화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피지올로지 루코사이토시스가 아니면 수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염증에 의한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병원에 내원했는데 미용, 백신, 정기검진 외에 다른 원인으로 그렇죠? 아파서 내원했다 그러면 어때요? WBC는 어찌됐던, 그렇죠. 무슨 값이 나왔든 간에 염증성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WBC인데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WBC는 아까 비특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값이 어느 정도 변했다고 해서 특정 질병과 연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방 이유 목적에 의해서 아픈 것이 이제 구별이 됐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WBC는 이제 뭘로 가냐면은, 진단 쪽이 아니라 예후로 가는 거예요. 예후. 그래서 혹시 뭐 루코그램 상에서 그러니까 도말표본 상에서 예후가 안 좋은 패턴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 그렇죠? 임상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갖고도 그렇죠? 임상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도 염증에 의한 변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WBC 뭐가 됐든 간에 얘가 임상 증상이 있어 그러면 그것에 의한 변화다 볼 수 있겠고 또는 이런 임상 소견 클리니컬 파인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WBC 검사 결과로만 봤을 때 우리 보통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첫 번째 아까 이제 스테로이드에서 up to 10 그렇죠? up to 1000개까지도 이렇게 그렇죠? 밴드가 증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 모두 밴드셀이 마이크로리당 1000개 이상 증가됐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화농성 염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것보다 낫다 그러면 아까 스트레스 패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경도의 염증일 수도 있고 만성 염증일 수도 있고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밴드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개에서 4만 이상 아까 이것도 스트레스 패턴 얘기할 때 얘기했죠. 4만 이상, 3만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도 화농성 염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스테로이드에 의해서도 2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보통 급성 염증인 경우에는 위에 거 두 개가 없다 하더라도 급성 염증인 경우는 보통 림프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림프가 감소가 되어 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의미가 좀 약하고 감별될 게 있긴 하죠. 림프 감소 있다 그러면 좀 아플 수도 있는 거면 특히 이제 고양이 아까 뭐라 했냐면 예민한 고양이들은 내원하면 보통 림프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슈도 뉴트로필리아에서. 그런데 감소했어요. 뭔가 something wrong일 수 있는 거예요. something wrong. 근데 이런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마일드하거나 크로닉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이제 뭐 단핵구가 증가했다. 단핵구는 일명 청소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핵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어딘가에 단핵구 역할이 필요한 조직 손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애매하죠. 자, 호산구 감소만 있다. 이거는 뭐 사실 뭐 워낙 말초해서 단핵구, 호산구는 워낙 숫자가 작기 때문에 호염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관찰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절대值감소한 거냐?
이렇게 말하기는 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실 거는 일단 그렇죠. 내방 목적이 중요하겠죠. 내방 목적. 우리 병원에 지금 내원을 했는데, 예, 자, 이런 목적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뭔가 something wrong인 거죠. 그때는 WBC가 뭐가 됐든 간에 염증에 의한 변화겠구나. 아프다? WBC가 뭐가 됐든 간에 염증과 관련된 거다. 이런 소견이 없을 때는 그렇죠. 밴드가 개와 고양이에서 1000개 이상인지 아니면은 개 4만 개, 고양이 3만 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림프 감소 그 아래 거는 의미가 좀 약하긴 하지만 특히 림프 감소 같은 경우는 그렇죠. 특히 뭐 고양이라고 그러면은 좀 의미를 조금 부여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염증에 의한 변화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염성뿐만 아니고 비감염성에서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역맥에서 유멸성 비닐 같은 거 아주 대표적이죠. 수술, 그렇죠. 어셉틱한 수술에서도 그렇죠. 조직 손상이 있으니까 WBC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과민 반응, 자, 그다음에 뭐 출혈, 용혈, 뭐 여러 가지 경우 종양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종양, 방종양 증후군, 파라네오플라스틱 신드롬, 종양 부수 증후군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 피지올로직한 거가 아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찾아야 되겠죠. 열심히 찾는 것이 바로 수의사의 몫이다. 열심히 찾으면 돼요. 열심히. 예, 어떤 국소염증으로서 전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가 어딘가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에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 어떤 애가 계속 이제 뭔가 열도 나고 WBC도 증가하고 독성 변화도 있고 그런데 이 염증소를 못 찾는 거야. 대증 조치만 했었는데 이게 잘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호자가 그냥 데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태어날 날 갑자기 그 미근부에서 그 안쪽에 미근 부위의 그 안쪽에서 커다랗게 분하고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한 3, 4cm 정도의 분하고 생기면서 똥이 확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아주 염증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WBC가 말주에서 증가했다는 얘기는 국소염증이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뭐 피부 까졌다고 해서 뭐 WBC 증가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염증이 있어도 WBC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뇌쪽수염, 방광염, 비염 등에서는 네, 이 루코사이토시스를 유발할 수 있는 이 사이토카인들이 이 시크레션, 그래서 디스타지에 씻겨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WBC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도 주의가 필요하기도 하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케이스하고 뭐 비슷해요. 자, 또 15살 캐스트레이티드 메일이네요. 네, 그 다음에 코카스파니엘인데 비만하고 침을 심한 탈수로 내원해서 비만, 심한 탈수 그러면 왠지 췌장염이 의심이 되죠, 그렇죠? 자, 빈혈은 없고요, 혈소판 충분하고 그러네요. 자, 일단 어때요? 아파서 내원했죠? 자, 그럼 뭐냐면 WBC의 변화는 염증에 의한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서 WBC에서 이제 WBC 우리가 루코그램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예후 또는 치료 반응 이런 것이 더 초점이 돼야 되고 혹시 백혈병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는 게 뭐냐면 밴드가 지금 1000개 이상 증가했죠? 화농성 염증이 활발하다는 거고 WBC는 22,000개밖에 증가하진 않았으니까 뭐 일단 이 1000개 이상 증가했으니까 뭐 확실한 거죠. 림프구는 감소하진 않았네요. 그렇죠?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물론 이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원래 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 얘가 뭐 한 5,000개였다 그러면 감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 스트레스 패턴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좀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다음 모노사이트. 근데 굳이 여기서 이걸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노사이트가 증가됐습니다. 염증이 아주 활발하다는 비특이적인 염증 지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말표본 봤더니 독성 변화가 3 파지티브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되게 활발한 심한 염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환자는 보니까 복수도 있어가지고 복수까지 검사했는데 세균성 복막염도 있는 심한 췌장과 촉발된 세균성 복막염. 아하, 예후가 만만치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패턴을 뭐 찾으려면은 그죠 굳이 예를 들어 스트레스 패턴
스트레스 패턴, 그죠? 뉴트로필 증가했잖아요. 림프구는 그래도 뭐, 하한치 좀 가까워지긴 했으니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단핵구 증가, 호산구는, 그래도 약간 왼쪽,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패턴도 좀 겹쳤다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얘는 아파서 내원했기 때문에, 그쵸? 아파서 내원했기 때문에, 이 도말부분상에서 특히 호중구의 변화를 통해서 얘가 지금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유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환자도 볼까요? 자, 허스키 11살 체중 감소, 식욕 감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내원했고, 뭐 점막, 흡변, 상당히 아파서 내원했네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WBC는 뭔가, 그렇죠? 염증이 있어서 변화된 거다 판단할 수 있겠죠. 빈혈도 있네요. 재생도 없고, 78만 개로 해서 혈수파는 충분하네요. 그렇죠? 도말표본 봤는데 보니까 어때요? 대소부동증도 있고, 뭐 포이킬로사이토시스, 농염적혈구 재생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죠? 흡변도 있으니까 이제 재생이 아주 활발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소화기 출혈이다. 뭐 출혈이 그럼 이제 출혈의 원인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몇 주째 연변이다 그랬는데 몇 주째 아마 흡변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철분 결핍 빈혈로 여기 보니까 MCV가 좀 40이니까 전형적인 철분 결핍 빈혈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이게 왜 이렇게 철분 결핍 빈혈이 왔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성견에서는 암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 환자 보니까 아까 보면 이제 염증의 원인 중에 출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뉴트로필은 19,000, WBC 27,000인데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일단 아파서 왔으니까 WBC의 변화는 뭐 어찌됐든 간에 염증에 의한 변화다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그런 활발한 그렇죠? 급성 염증 패턴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렇죠? 밴드도 증가하지 않았고 다만 림프가 여기서 증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림프가 좀 심하게 증가한 것은 뭐 항원 감작에 의해서 만성염증이라서 항원 감작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환자가 지금 몇 주 동안 이렇게 흡변이 있고 있기 때문에 혹시 소화기 림프종이 있으면서 그 종양세포들이 말초에서 보이진 않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단핵구의 변화는 뭐 특별한 특이한 의미는 없고요. 염증이 있으니까 촉발된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아시겠죠? 이 환자는 뭐냐면 소화기에서 림프종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소화기 림프종이 있어가지고 만성 출혈에 의해서 전형적인 철분 결핍 빈혈이 있었고, 그렇죠. 이 림프종 자체에 의한 염증, 그 다음에 림프종으로 인한 소화기 쪽의 염증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겼는데, 그 밴드의 증가가 없고, WBC도 그렇죠. 4만 이상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성의 염증은 아니고 이제 만성적인 염증인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이런 환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대개의 경우는 사실 그렇죠. 뭐 아픈 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WBC를 보는 목적은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예후가 혹시 나쁜 사인이 있는가 없는가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혹시 림프종 여부 평가하는 거고, 뭐 기생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찾고, 뭐 이런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양이 아까 앞에서 봤던 환자인데요. 난산으로 인해서 복막염까지 있었던 환자죠. 그렇죠? 자,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을 보시면 WBC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는데 특히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참고 범위에 있다 그러면 예후가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 보면 밴드가 5,000개, 4,000개, 1,400개로 감소하긴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여기서 1,000개 이상해도 상관없는 게 지금 뉴트로필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아주 이상적인 패턴이죠. 네.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메타루브리사이트도 좀 증가가 된, 유색적 기호도 증가가 됐네요. 여기서 이제 메타루브리사이트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림프가 감소 상태, 계속 감소 상태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노사이트는 그냥 참고 범위 안에 들어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성 변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 WBC에서 여기서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변화는 뭐냐면 임상 증상이 있는데, 밴드가, 그렇죠. 밴드가 성숙한 것보다 더 많다. 그냥 딱 들어도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예. 아까 뭐 군인하고 역할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좀 훈련병이 더 많아요. 전쟁 때. 그러면 예후가 안 좋은 거죠. 이걸 빨리 바꿔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환자는 지금 아까 그래프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환자가 지금 보통의 환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참고 범위에 있다가 염증이 심한 경우 감소하다가 리바운딩 증가하다가
회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환자는 여기서 회복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환자 계속 이게 방치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더 이게 감소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리바운딩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술하고 나서 좀 더 증가했다가 이제 얘는 서서히 이렇게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패턴을 보이는 환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참 사실 뭐 많은 경우에 이렇게 환자가 아파서 내원하기 때문에 WBC의 목적은 염증에 의한 변환이 아니냐 이걸 아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그렇죠? 예후가 얼마나 나쁘냐 요거를 판단할 만한 소견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도말부분에서 독성 변화, 밴드셀의 비율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 경우는 이제 밴드가 성숙한 것보다 더 많으니까 당연히 예후가 나쁘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죠? 밴드가 동원될 정도면 골수가 열심히 반응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토탈이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다. 요거 맞죠? 인이펙티브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은 그 종양세포, 대부분은 암인데, 뭐 양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암세포에서 GCSF 같은 골수계 조혈을 자극하는 인자가 유발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암이 고약한 거죠. 그렇죠?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종양 부수 증후군이 나타나서 이제 환자를 힘들게 하는 건데, 어떤 환자가 이게 보니까 내원했는데 WBC가 23,000개, 6만 1,000개, 5만 9,000개 이렇게 증가됐어요. 또 그 와중에 또 밴드셀의 증가는 또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세그멘티드가 이렇게 증가가 됐고 모노사이트의 증가가 있으니까 이제 모노사이트 증가는 뭐 어딘가에 뭐 염증이 있다, 비특이적인. 에오지노필은 뭐 여기서 이제 둘째 날은 조금 증가가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자, 이런 환자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뭐, WBC 증가가 됐으니까, 그리고 아까 4만 이상 증가했으니까 뭔가 화농성 염증일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국소 염증소가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환자. 자, 그런데 이제 이 환자가 보니까 신장에 종괴가 있었고, 그 종괴가 레날 칼시노마라고 해서 신장에서 생긴 상피 암종으로 진단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있냐면, 혹시 이 암세포에서 GCSF 같은 골수계 조혈인자를 분비해서 WBC가 이렇게 증가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 환자에서는 다른 화농성 염증의 원인을 최대한 다 배제한 경우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제 메스가 있으면 사실 이제 그 프라이어티가 좀 올라가긴 하죠. 최근에 이제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WBC가 이제 9만대였습니다. 9만대면 상당히 높죠. 그렇죠? 백혈병을 생각할 수도 있는 수치이긴 한데 이 환자가 림프종이 진단된 환자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가능성도 생각하냐면은 림프종 세포에서 GCSF 같은 것이 분비가 돼서 증가했을 가능성을 이제 먼저 언급을 해주는 거죠. 네, 먼저 언급을 해주고. 네. 또는 이제 뭐 이런 환자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림프종 환자인데 뭐 파이메트라가 생겼다. 그러면 뭐 WBC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혹시 이제 화농성 염증의 원인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최대한 찾아는 보는 거죠. 최대한 찾아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종양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한 종양 부조증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근데 이런 종양 부수증후군에 의한 WBC 증가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게 흔한 건 아니다. 자, 기타 호중구 증가증으로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뉴트로필이 혈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혈관 내피세포에서도 이 어드히전 말리큘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선천적으로 발현이 잘 안 되는 질병 아마 소에서도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 개에서도 루코사이드 어드히전 말리큘 디피션시에 의한 뉴트로필이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염증이 있어도. 그래서 WBC 증가하는 경우가 뭐 드물게 보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목적으로 GCSF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사하는 경우에도 WBC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경우는 아주 드물긴 한데 이제 에스트로겐 독작용이 있는 경우에 아주 초기에는 보통은 이제 혈수판이 이 에스트로겐에 매우 취약한데 혈수판이 감소하지만 뉴트로필들은 골수에서 다 그냥 강제적으로 빠져나오는 단계가 있게 돼요. 초기에는. 그래서 초기에는 혈수판 감소가 있으면서 뉴트로필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되는데 증가하는 시점에 내원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아까 이제 9만, 그렇죠? 종양 부수증후군으로 증가된 거가 제 카페에 검색해 보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케모이드 리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과도하게 뉴트로필이 증가하는 경우를 루케모이드 리액션이다. Any extreme inflammatory leukocytosis, 그래서 5만에서 10만 이상의 증가증이 있는 경우를 루케모이드 리액션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과도의 증가가 되어도 염증 극복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보고된 경우에는 심지어 개화고양이에서 입원한 환자에서 30만에서 40만까지 증가되었다가 폐사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환자가 백혈병은 또 아니었던, 만성 백혈병도 아니었던 환자인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염증이 이제 조혈 자극을 하는, 그렇죠? 골수 조혈 자극을 하는 원인이 계속 작용은 하는데, 그래서 골수가 반응은 하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과적인 ineffective granular poiesis가 계속 있는 경우죠. 자궁축농증, 그렇죠. 자궁축농증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수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수술이라는 과정, 인터벤션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거지, 야생에서 자궁축농도 생기면 이거는 뭐 답 없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 한 16만까지 증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6만. 자, 면역맥성 용혈성 빈혈, IMHA 환자에서도 WBC가 증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종 IMHA 환자가 WBC가 한 7만, 8만 이렇게 되니 혹시 백혈병도 같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가끔 받은 적이 있어요. 종양 부수증후군 아까 케이스. 자, 그 다음에 헤파토주온 캐니스. 근데 헤파토주온 캐니스보다는 헤파토주온 아메리카눔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익스트림 루코사이토시스를 유발하는 걸로 미국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헤파토주는 이제 호중국 기생충입니다. 호중국 기생충. 자, 그 다음에 호중국 기능 장애, 루코사이트 어디전 말리클 디피션시가 있는 경우에도, 그렇죠? 말초 혈액 안에 호중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계속 있으니까 이제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자궁축농증 환자, 네, 자궁 질분비물도 나오고, 이 환자 12만 3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에서 16만도 있었습니다. 16만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렇죠? 그냥 만성 백혈병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환자는 파요메트라였습니다. 파요메트라. 근데 물론 이제 파요메트라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방치가 돼가지고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대원을 해가지고 안 좋게 되긴 했지만, WBC가 16만이었던 그런 환자도 있었습니다. 자, 헤파토준, 자, 이렇게 호중구 내에 장방형의 클리어하거나 약간 좀 애플그린 색깔을 우리 염색이 되는 장방형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냥 타원형 같은 모양의 이런 기생충이 호중구에서 관찰될 수가 있고, 헤파토준 아메리카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익스트림 루코사이토시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던 헤파토준 캐니스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루코사이토시스가 동반되지는 않았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 케이스가 2017년에 사람 기생충 학회지에 이제 보고가 됐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번 논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캔서가 있었던 환자에서 익스트림 루코사이토시스 뉴트로필이 10만 개였던 환자네요. 캔서 셀에서 GCSF가 분비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 종괴를 제거하면 뉴트로필이 확 떨어져요. 또 그냥. 이런 변화를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익스트림 루코사이토시스 중에는 사실은 이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만성 골수성. WBC가 최근에도 이렇게 16만 환자가 있었는데 뉴트로필이 14만 개, 모노사이트 15,000개. 보통 또 이게 뉴트로필하고 단핵구 계열이 같이 이렇게 또 증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ML이라고 하면 크로닉 마일로이드 루케미아가 되는데, 크로닉 마일로이드 모노사이틱 루케미아 이렇게 부르는 진단명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 자, 이런 거 보면 간별 계산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약간 과분엽이 있는 호중구도 있고, 그렇죠? 이제 밴드셀 같은 뉴트로필도 있고요. 그렇죠? 밴드셀 같은 거. 이렇게 세그멘티드. 자, 요거는 약간 링쉐임 뉴클레이 같은 비정상 뉴클레이 같기도 한데, 아니면 이제 밴드가 서로 붙었을 수도 있겠죠? 밴드 같은 것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뭐, 만성 백혈병이라면 그나마 좀 뭐, 예후가 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염증에 의해서 WBC가 계속 증가하는 거는, 물론 WBC가 감소하는 것보다는 예후가 좋은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예후가 낮은 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성숙 적혈모세포와 백혈모세포가 방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포들은 사실 뭐 백혈병이 아니라면은 말초혈액에서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백혈병을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꼭 백혈병이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뭐 골수의 어떤 원인에서 폐쇄가 있다든지, 뭐 IMHA 같은 심한 요혈성 빈혈 이런 경우에도 적혈 모세포 같은 게 관찰될 수는 있어요. 특히 고양이에서는 재생이 아주 활발할 때 매우 미성숙한 모세포 루브리블라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로 루브리사이트 단계에서도 관찰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혈관 육종이나 골수의 조혈작용에 의해서도 관찰될 수도 있고, 골수 전이성 질환에 의해서 골수 안에 있는 이 조혈세포들이 그냥 골수 바깥으로 강제 이렇게 릴리즈가 되는, 방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골수로라고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모세포, 적혈모세포와 백혈모세포. 적혈모세포도 여기서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적혈모세포는 엄밀하게는 그냥 백혈구죠, 말하자면. 그렇죠. 이걸 적혈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적혈구는 사이토플라즘에 헤모글로빈이 있어야 되는데, 적혈구 쪽에 이 미성숙한 전구세포들은 헤모글로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타루브리사이트, 그렇죠. 메타루브리사이트 단계에서 이제 헤모글로빈이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백혈구에서 다루는 것도 이제 말이 되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 자, 적혈모세포, 백혈모세포가 방출될 수가 있다. 좀 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또 대학원을 이제 혹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일단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이렇게 재생이 활발하거나 아주 심한 빈혈 환자에서 이렇게 메타루브리사이트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프로루브리사이트 또 루브리블라스트 같은 것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이제 고양이에서 오히려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물론 이제 고양이에서는 뭐 재생이 아주 활발한 재생성 빈혈뿐만 아니라 골수 이형성이라든지 뭔가 FLB 감염증에 의한 골수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에리트레미 마이로시스 같은 백혈병 환자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관찰될 수도 있다. 반면에 이제 그 말초혈액에서 이제 백혈병을 제외하고는 이제 골수계 모세포가 관찰되는 경우는 뭐 매우 드물다, 극히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관찰된다고 한다면 먼저 이런 식의 양상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프로그래닐로사이트 또 프로마일로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단계인데, 물론 이제 세포들이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이것도 이제 독성 변화긴 한데 그냥 모양만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핵 모양을 봤을 때는 요 세포도 메타마일로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메타마일로사이트. 좀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 약간 핵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겠죠. 밴드에 가깝게. 근데 세포질에 과립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다 독성 변화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다루기는 좀 더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사이토플از이 원래 이렇게 베시필릭하지는 않습니다. 과립도 없는 건데. 드물게 이렇게 미성숙한 세포가 골수계에서도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혈구에서도 보일 수는 있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예후가 불량한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WBC가 증가가 되면, 대부분이 염증에 의한 변화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굳이 그쵸? 아까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린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도 환자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백혈구의 역할은 그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나쁜 예후 패턴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예후가 불량한 패턴이 어떤 거가 되냐면 가장 최근 했던 극단적 호중구 증가, 확실히 화농성 염증소가 있기는 한데 WBC가 계속 증가한다? 이유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미성숙 호중구의 과도한 증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파이메트라 환자에서 훈련병이 기관병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게 예후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퇴행성 핵 좌방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퇴행성 핵 좌방 이동의 이제 정식 정의는 뭐냐면 WBC가 감소하면서 미성숙한 게 성숙한 것보다 더 많은 경우를 퇴행성 핵 좌방 이동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WBC 카운트가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미성숙한 것이 성숙한 것보다 많다 그러면 일단 이런 경우는 예후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호중구 감소증,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 아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파이오메트라 같이 심한 경우에는 악읍성기 좀 감소했다가 리바운딩해서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계속 감소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악읍성기의 감소증인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아예 그냥 국소염증이 계속 반응을 했지만 그 국소염증이 압도되어 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런 호중구 감소증이 예후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RP로 검사할 때 CRP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예후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예후가 안 좋은 경우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극단적 호중구 증가증에서 아까 보고된 것이 이제 개와 고양이에서 한 30만에서 40만까지도 증가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특히 이제 고양이가 사실 이제 염증이 있어도 WBC가 잘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원한 환자들에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WBC가 이게 계속 극단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후가 안 좋은 축에 속한다. 자, CRP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에서는 CRP, 고양이에서는 세럼 아밀로이드 A, SAA가 좀 그 역할을 해줄까 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만 SAA가 감소해도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하고요. 개에서는 CRP, 사람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개에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이런 것을 APP라고 그래요. Acute Phase Protein이라고 그래가지고 급성기 반응 단백질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성기 반응 단백질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면역 항체죠. 이뮤노글로불린. 그렇죠? 이뮤노글로불린이 만성기가 되는 거고 급성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성기가 있으니까 급성기도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것이 CRP.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CRP가 그 중에서 가장 유용합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중구 수치한 게 아까 앞에서 이제 몇 번째 언급은 하긴 했지만 이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호중구 가지고도 염증 환자 뭐 매니지먼트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아까 얘기 드렸죠. 뭐 파이오메트라 수술하고 나서 잘 됐는데 WBC가 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든지 그렇죠. 또 뭐 췌장염이 심한 환자였는데 WBC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뭐냐면 파이오메트라인데도 WBC가 정상이거나 감소인 환자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임상 증상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죠? 그 슈더 뉴트로필리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WBC가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처럼.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호중구의 변화는 CMP, MMP, 트랜시 타임 때문에 임상 증상 또는 염증의 정도하고 이 일관성이 좀 약한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의사들한테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수의사들이 뭘 기다리게 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염증이 심하면 심하게 올라가고 그렇죠? 또 빠르게 증가하고 염증이 해소가 되면 또 빠르게 감소하고 뭐 이런 거 없을까 했는데 보니까 사람에서 CRP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도입이 돼서 지금 수의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파이오메트라 60마리입니다. 파이오메트라는 개에서 가장 심한 염증성 질환이죠. 자, 그런데 보면은 자, 여기 20마리, 60마리 중에서 60마리가 내원했을 때 WBC가 정상이거나 감소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증가했는데, 자, 60마리 중에서 20마리에서 뭐냐면 WBC가 정상이거나 감소. 그러니까 뭐냐면 파이오메트라는 되게 심각한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WBC가 정상이거나 감소인 경우가 3분의 1이나 되는 거예요. 3분의 1.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40마리에서는 WBC 증가하긴 했지만 이것도 정도가 더 다양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얘기. 보호자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죠? 좀 심하게 아프면 심하게 증가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게 다 뭐냐면 CMP, MMP 혈관 안에서의 트랜스 타임의 그 복잡한 펑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췌장염 환자입니다. 췌장염 환자. WC가 23,000, 세그 2만 개, 밴드가 700개, 림프구는
감소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스트레스 패턴도 나타났고. 자, 2만 개, 17,000개까지인데 2만 개 증가했으니까 염증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별로 안 증가했으니까 안 심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단언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단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거냐면 얘가 염증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도 이런 값을 가질 수 있지만 염증이 완화되는 과정에서도 이 정도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 볼까요? WBC가 지금 첫째 날 23,000개, 26,000개, 3만 개, 2만 개, 13,000개로 이렇게 어때요? 증가했다가 감소됐습니다. 그렇죠? 밴드는 어때요? 오히려 밴드는 좀 더 증가했다가 이렇게 또 감소했네요. 자, 그랬을 때,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환자가 뭐냐면은 임상 증상이 개선이 된 것이 언제냐면은 임상 증상이 개선된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요쯤에서 임상 증상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쯤에서 증상이 개선됐는데 3만 1천에서 2만까지인데 그쵸? 네, 임상 증상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가 WBC가 약간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23,000이라는 값은 여기도 있지만 여기 어디에도 한번 있었겠죠.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그렇죠? 한 가지 값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원 시점에 따라서는 염증 진행기일 수도 있지만 염증의 회복일 수도 있다.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경험이 있는 수의사들은 알아요. 그렇죠? 경험이 있는 수의사들은 여기서 딱 보면 어때 그렇죠? 밴드가 이렇게 1,000개 이상 증가했으니까 염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밴드가 감소했으니까 좋아지고 있는 거네. WBC가 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염증이 심한 환자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보호자하고 소통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CRP는 어땠냐? 내원했을 때 이미 140원 mg/L였고 치료가 되면서 그냥 계속 감소했어요. 그냥 심플하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염증이 심한 만큼 증가하고 치료가 잘 되면 그냥 감소하는 거예요. WBC보다 더 민감합니다. 보통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게 하는데 조직 손상이 동반되는 염증성 병변에서, 염증성 질환에서 한 4시간에서 6시간이 되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거의 피크를 치게 되고, 반감기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그러니까 거의 하루 만에 증가 감소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아시겠죠? 염증이 또 이제 치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쉽게, 그리고 이렇게 직관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CRP 같은 경우는. 그러나 WBC 같은 경우는 검사를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되고, 그렇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렇죠? 보호자하고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염증이 심한데 WBC가 정상이야. 그렇죠? 이런 거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CRP는 그런 점에서 아주 유용한 값이다. 자, 이 환자도 볼까요? 지금 파요메트라입니다. 파요메트라. WBC 42,000, 세그가 27,000개네요. 10,000개 정도 증가했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환자는 앞에 췌장염 환자보다 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아까보다 더 많이 증가했죠. 그렇죠? 그럼 얘가 더 아플까? 물론 둘 다 아까는 췌장염, 얘는 아까는 이제 심한 췌장염, 얘는 파요메트라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렇죠? 네. WBC 값을 가지고서 이걸로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러나 동일 개체라면은 그 환자에서 CRP 값의 변화를 가지고서 염증도 정량화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량화할 수 있다. 뭐 다른 개체에서도 뭐 대충 뭐 비교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좀 더 따져보면 여기 밴드가 또 2,000개까지 증가하고 그랬으니까 아까 췌장염보다는 그죠 좀 더 활발하게 지금 염증이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예후는 뭐 이런 것까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곤란해지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환자 보니까 술 전에는 42,000개였는데 술 후 57,000개까지 증가했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X1에 7,800개, 42,000개에서 57,000개 아마 좀 더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했겠죠. 그렇죠? 네. 자, 반면에 이제 CRP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CRP는 이미 높은 값이었다가 수술하고 나서 살짝 높았겠지만 그냥 바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심플한 변화. 그러니까 뭐냐면 임상 증상이 일관된 변화를 보이는 거죠. 그죠? 퇴원 시점 정하기도 쉽고 반감기가 6시간에서 8시간이고 보통
수술이나 처치가 잘 되면은 하루 정도 지나면서 보통 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환자 관리하는 데도 좋죠. 만약 합병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게 유지가 돼요. 자, 이 아까 WBC 중에서는 요 기간, 그렇죠. 처치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때가 좀 경험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CRP는 스트레이트포워드 아주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임상 증상, 염증 정도의 일관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WBC랑 같이 검사해서 임상에서 활용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뭐 논문이나 또 제 카페에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이제 호중구 감소, 또 림프구 변화, 단핵구, 호산구 쭉쭉쭉쭉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